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다 말고 나는 부엌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오느라 늦은 오후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는데 내 속은 차가운 얼음장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이 환갑 여행 직전에 쥐어줬던 낡은 비녀가 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유품. 며느리 노릇하느라 평생 잊고 살았던 것. 며칠 전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의 인정을 받으며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자상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고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영은 엄마 이번엔 호강 좀 하세요라며 공항까지 따라와 배웅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고부 갈등도 남편과의 미묘한 거리감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정말이지 30년 시집살이의 종료 버튼을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이, 그날의 웃음이 얼마나 눈부셨는데.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나는 그 모든 따뜻함이 한낱 허상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데 삑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설마 우리 집 비밀번호를 내가 잊었을 리 없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30년 된 가족 사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통화량이 많아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낯선 중년 남녀 한 쌍이 벨을 눌렀습니다. 낯선 남자 죄송합니다. 집 보러 왔는데요. 박영호 씨랑 약속 잡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셨다고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네. 박영호 씨가 오늘 잔금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보여주기로 하셨는데 명의가 이미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잔금 명의가 넘어갔다. 남편이 환갑 여행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집주인조차 아닌 낯선 사람이 되어 그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손은 벌벌 떨렸고 설거지통에 쌓아둔 냄비처럼 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황급히 돌려보내고 마루에 놓인 내 짐 가방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 곱게 접혀있던 한복 저고리가 마치 내쫓긴 신세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내 집에서 도망치듯 문을 닫게 만들다니. 내가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내 환갑 여행은 이 집을 팔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단 말인가. 나는 곧장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달려오지 않고 며느리 지영과 상의하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그게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만요. 당분간이 어디 있니? 내 아버지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스위스를 갔겠니?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니? 엄마, 아버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저희 집은 전세니까 당장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나는 지금 아들의 집이 아닌 전셋집으로 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 지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는 짐을 꾸리면서 옷장 속 깊숙이 넣어뒀던 친정 어머니의 낡은 비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얹혀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아들 준서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숨막히는 긴장감이 다시 한번 나를 덮쳤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습니다. 최지영, 그녀의 눈빛은 환대보다는 불청객을 맞이하는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 지영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이쪽 방에 두세요. 저희가 곧 이 방을 서재로 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머니. 저희가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손님 이상의 존재가 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집주인의 자리를 잃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자리마저 위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방을 보며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며느리 지영의 저희가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라는 말은 내가 들어선 아들의 집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차가운 표지판 같았습니다. 짐을 푼 작은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방 한쪽 벽에는 곧 서재로 쓰겠다며 잔뜩 쌓아둔 책 박스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남편 영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30년 동안 익숙했던 나의 부엌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매일 아침 며느리가 차려주는 시어머니 식단을 조용히 받아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건강을 챙긴다며 싱거운 반찬만 내놓았는데 그 싱거움이 내 입맛이 아닌 나를 향한 냉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평생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잔소리보다 지금 이 며느리의 말없는 행동들이 더 매섭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보다 더했을까? 그때의 내 시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며칠 후 며느리 지영이 내 앞에서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내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 영호가 집을 판 이유가 숨겨둔 여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었으며 그 금액이 아들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할 정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번에 손해본 사업 때문에 집을 날린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 말이 꽤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한테 돈을 대왔다는데요. 솔직히 어머니는 이걸 정말 전혀 모르셨어요? 나는 덜컹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 외에도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는 나를 향한 의심과 비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이 순간 나는 남편의 공범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 집에서는 내 무능함까지 탓하는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줄까? 저녁 식사 후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들 준서를 따로 불러 남편의 이중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공감과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 외도한 거야. 그 여자에게 우리 노후 자금 다 쓴 거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희 집으로 왔겠니?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알지만 엄마도 너무 아빠한테 의지하며 사셨잖아요. 평생 집에서만 계시고 경제적인 거나 사회생활은 아빠한테 다 맡기셨으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닌가요? 아내가 늘 그래요. 아들의 말은 곧 며느리 지영의 시각이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가사 노동과 헌신은 그저 남편에게 의존했던 결과로 치부되었습니다. 아들의 입을 통해 듣는 며느리의 비난은 과거 시어머니의 잔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얹혀 살게 된 것은 남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 때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비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비녀는 며느리로서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던 내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그날 밤 나에게 가게 경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치 가계부 정리를 시켰습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의 집 살림을 계산하고 정리하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이 집의 재정까지 내가 관리해야 하다니. 아니, 어쩌면 이건 나에게 내가 우리 집 경제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라고 벌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건넨 가계부 정리 파일 속에서 나는 남편 영호의 명의로 된 매달 빠져나가는 거액의 정기 후원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오래되고 조직적인 남편의 숨겨진 생활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단서였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과연 한 여자 때문만은 아니었을까요? 그 후원금의 수신인은 누구일까요? 이 단서가 다음 챕터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집은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내 숨 쉴 틈마저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 몰래 거실을 닦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라며 정중하게 내 청소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의 어른으로서 행사했던 살림에 대한 권위는 이 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 명의로 된 집을 뺏어갔다면 며느리는 내 엄마의 자리를 뺏어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해야 할까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립감은 부엌, 특히 냉장고에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 선반마다 작은 라벨을 붙여 저희 반찬, 시아버님 약 아들 간식으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내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어머님 반찬이라 적힌 작은 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며느리 몰래 내 방으로 와서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손자를 위한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싶어 며느리 구역에 있던 신선한 돼지고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지영 어머니, 제가 어제 산 고기인데 쓰셨어요? 아, 손주가 먹고 싶다 해서 김치찌개에 넣으려고 조금 썼다. 고기는 언제든 사면 되지 않니? 아니요, 어머니. 이건 제가 미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주문한 거라. 다음부터는 저희 구역에 있는 식재료는 제 허락 없이 쓰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구역, 제 허락. 나는 순간 며느리가 아닌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며 선을 긋던 30년 전 시집살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얹혀 살고 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엌은 나에게 감정적 감옥이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집을 잃고 아들에게 무능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는 손자에게 밥 한 끼 해줄 권리마저 없습니다. 내가 이 비참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오해, 며느리의 냉대는 나를 가장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나는 이 고통을 내가 싸워야 할 전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낡은 비녀를 꺼내 들고 조용히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이 비녀를 주시며 내가 시집살이를 해도 내 삶의 중심은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비녀를 나의 자존심이자 홀로 서기의 증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싱거운 아침 식사를 조용히 남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킨 가계부 정리를 핑계 삼아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희 동네 복잡한데 길 잃으실까봐 걱정돼서요. 아니,
어제 내가 정리하라고 한 그 가계부 명세서 말이다. 그 정기 후원금 내역이 너무 수상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겠다. 나도 이 집 경제에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야지. 며느리 지영은 내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고 나는 그녀의 경계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 발걸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김수님으로서 내딛는 걸음 같았습니다. 내가 추적하기 시작한 남편의 거액. 정기 후원금의 진실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숨겨진 가족사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 지영의 눈치를 피해 집을 나선 날 나는 30년 만에 나만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 남편 영호가 후원금을 보냈던 은행 지점으로 가는 길. 손에 쥔 낡은 비녀가 내게 용기를 주는 부적 같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남편의 거액 정기 후원금 내역을 내밀었을 때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이 매달 어디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제가 남편의 배우자인데 이게 어떤 목적인지 어디로 가는 돈인지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수신인을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원 대상이 특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원은 15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15년 전부터 남편의 이중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비밀이었습니다. 특정 시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도 상대를 넘어 남편에게 숨겨진 또 다른 책임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여기에 쏟아부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5년 전 그때는 아들 준서가 한창 사춘기였고 시어머니 병간호로 내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내 고통의 시간만큼 남편의 비밀도 깊었구나. 은행을 나서려 할 때 한 여성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그녀는 다름 아닌 며느리 지영의 친정 어머니, 즉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 작은 동사무소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님 씨 아니세요? 여기서 다 보네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지영이에게는 제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끼치게 될까봐. 나는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내 손에 꽉 쥐어진 은행 명세서와 낡은 비녀를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나를 인근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돈 김은희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며느리의 시각이 아닌 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수님 씨 힘들었겠어요. 우리 딸 지영이가 시집살이를 안 겪어서 수님 씨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자식이 잘 사는 것과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수님 씨 삶의 주인은 수님 씨예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듣지 못했던 인정을 며느리의 친정 엄마에게서 듣다니. 이 사람이 왜 내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김은혜 씨는 내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동사무소 업무 경험을 살려 남편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특정 시설이 과거 영호 씨의 첫사랑이 운영했던 지역. 복지센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성 가장 지원센터를 소개해주며 내가 홀로 써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씨. 지영이에게는 제가 은희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 꼭 하지 말아주세요. 지영이가 알면 불편해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님 씨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 딸이 맞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김은혜 씨의 도움을 받아 복지센터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지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선반에 붙여둔 어머님 반찬 라벨을 떼고 그 자리에 공용 칸이라고 적힌 새로운 라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겉으로는 화해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홀로서기 시도에 대한 며느리의 미묘한 경계와 반항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김은희 씨는 정말 내 편일까요? 아니면 이 만남이 며느리와의 새로운 갈등을 낳게 될까요? 며느리 지영이 냉장고에 붙인 공용칸 라벨은 겉으로는 진전처럼 보였지만 나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계를 집 전체로 확장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사돈 김은희 씨의 도움으로 얻은 단서는 나에게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단서를 가지고 남편 영호가 15년 동안 후원금을 보냈다는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에서 나는 영호가 후원금을 보낸 대상이 한 여성이 아니라 박진수라는 이름의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청년이라니. 도대체 15년 전의 후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에게 숨겨진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걸까요? 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15년 전 후원 시작 당시의 서류. 사본을 받은 나는 그 서류를 들고 곧장 아들 준서를 만났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동네 공원 벤치에서 만났는데 아들은 내가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려고 애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아빠 찾는 건 포기하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대신 이제 돈 관리 같은 건 저희가 다 맡을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편히 있어? 준서야. 내가 나를 아빠에게 의존해서 산 무능한 엄마로 보는 건 알겠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집을 판 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 좀 보렴. 나는 15년 전 후원 서류와 함께 30년 전 친정 재산을 포기했던 서류 사본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15년 전 내 아버지가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 그때 내 할머니 병간호 비용과 내 등록금 때문에 나는 우리 친정 어머니가 어렵게 모아주신 친정 재산을 포기하고 내 아버지 사업에 넣었다. 그 돈을 메우느라 친정은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고 있어.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 의존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내 뿌리까지 잘라낸 거야. 아들 준서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시댁살이를 했다고만 생각했지 친정의 희생까지 감수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억눌렸던 죄책감에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나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남은 삶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나 봅니다. 나는 아들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숨겨진 후원금의 진실을 마저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15년 전부터 거액을 후원한 이 박진수라는 청년. 이 청년은 내 아버지가 사업 초기에 큰 빚을 져서 파산했을 때 내 아버지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홀연히 떠났던 은인의 아들이야. 네. 은인이요? 그럼 아버지가 그 돈을 외도나 유흥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보낸 거였어요? 남편 영호의 이중 생활은 외도라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수치스러운 과거 청산이라는 복잡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이자를 막고 남은 돈으로 이중 생활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빚과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감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지키려 했던 그의 남자로서의 자존심. 나는 그의 아내였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나에게는 비밀로 했나요? 아들 준서는 큰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 지영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와 지영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이제 시어머니의 희생을 단순히 옛날 여성의 무지한 삶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절대 시어머니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시어머니의 깊은 상처와 충돌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영은 나에게 차가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찾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복잡한 죄책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영호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 집으로 돌아올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김수님은 그 비참한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 지영에게 아버님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공포를 느꼈습니다. 남편 영호는 내게 집을 잃게 한 사람이자 30년 삶의 허상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 아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나는 낡은 비녀를 꺼내 들고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아들 준서가 부축한 남편 영호는 내가 알던 깔끔하고 젠틀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복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절망의 흔적이 역력했으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순이마 미안하다. 나도 이제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니. 당신이 그 여자에게 돈을 쏟아부을 때는 갈 곳이 있었겠지. 당신의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나는 친정의 뿌리까지 잘라내야 했어. 당신은 나를 버리고 자존심을 택했잖아.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낡은 통장을 던지며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딴 돈으로 내 30년을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절규의 아들 준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했고 며느리 지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침묵을 깨고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주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 집은 저희 세 가족의 전셋집입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친정 희생까지 듣고 보니 이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이젠 어머니의 삶을 찾으세요. 아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하세요. 며느리의 이혼 언급은 내게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이혼은 곧 내가 가족의 해체를 인정하고 정말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단호함 속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비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비녀가 가족을 위한 희생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나 김수님을 위한 자존심의 상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다. 이제는 나 김수님으로 살아갈 때가 온 것일까? 남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것은 완벽한 절망이었고 이 절망이 나를 완벽한 홀로서기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아들 준서는 남편 영호를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게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조용히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그 낡은 비녀 저에게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보여요. 며느리의 위로는 내게 새로운 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이혼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자신이 머물 곳에 대한 주소와 함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아들 준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 속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만 있을까요?
남편 영호가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아들의 집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영호는 거실 소파에 틀어박혀 고개도 들지 않았고 나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부엌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나에게 이혼을 언급하며 이젠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지키세요. 라고 단호히 말했지만 나는 쉬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증오만으로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낡은 비녀를 만지고 있을 때 남편 영호가 조용히 내 앞으로 왔습니다. 순임아,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을 외면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그는 오래된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봉투를 내밀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준서가 미처 알아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짐을 정리하고 다시 잠적한 것입니다. 편지는 남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수에게 후원금을 보내며 느꼈던 빚을 갚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이중 생활에 집착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환갑 여행을 보내준 건 너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내가 집을 팔아 너를 내보내야 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순임아, 내가 친정 재산까지 포기한 그 서류를 보고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나는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이 낡은 통장을 남긴다. 이 통장에는 내가 20년 전부터 몰래 모아 온 너를 위한 돈이 들어있다. 내가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매번 생활비의 아주 작은 일부를 떼어내 자유적금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오랜 침묵과 가족을 지키려 했던 엇나간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평생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엇나간 방식으로 가족에게 헌신하려 했던 남편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나를 위로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나의 울음소리에 아들 준서와 며느리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남편의 편지와 낡은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아들 준서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책감과 어머니의 희생을 모두 끌어안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저는 그저 옛날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분이었는데 며느리 지영은 나에게서 낡은 비녀를 건네받아 그것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삶에 대한 존경과 연민, 그리고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의 세월 고부 갈등의 서사역전, 남편의 배신 등 모든 고통과 갈등은 이 순간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완벽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얹혀 사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통장 속 돈과 낡은 비녀를 들고 나 김수님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희망적인 숙제뿐이었습니다. 남편 영호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통장의 돈은 내가 홀로 써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회사를 다니며 틈틈이 아버지의 빚과 행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나에게 더 이상 얹혀 사는 시어머니의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차려놓은 옛날식 반찬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손자 옷을 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지영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건 집이 아니라 가족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니다, 지영아. 내가 나를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너에게서 내 할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았다. 그걸로 내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다. 나는 남편이 남긴 돈과 나의 작은 적금을 합쳐 아들 집 근처에 작은 공예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칠보 공예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가장 먼저 내 작업실에 필요한 작은 테이블을 선물해 주었고, 아들 준서는 현관문에 김수님 공방이라는 나의 이름이 박힌 문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내 명의로 된 집에 문패를 떼어갔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게 나의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문패를 달아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존경받는 가족의 어른이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김수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 지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비녀를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를 이해해준 그 마음이 참 고맙다. 나는 이 비녀를 잡고 수많은 밤을 버텼단다. 이제 내가 이 비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어머니,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건 어머니의. 내가 나의 진정한 딸이다. 이젠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내가 너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쓰렴. 며느리 지영은 비녀를 받더니 그것을 정성스럽게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짓눌렀던 고부 갈등의 서사는 그 순간 여성 간의 깊은 연대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나는 홀로 써기를 했지만 가족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작업실에 와서 흙을 만졌고 며느리는 내게 오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공방 사장님과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며 함께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영호에게서 이따금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는 먼 곳에서 홀로 살면서도 나에게 순이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짧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는 대신 내가 만든 작은 칠보 공예품을 선물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남긴 짐은 내가 이겨내고 새 삶을 찾았으니 당신도 당신의 삶을 찾으라는 평화로운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작업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곱게 색을 입은 칠보 공예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사준 테이블과 아들이 달아준 문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얻었습니다. 김수님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젠 정말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